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병법사 제17부. 오늘 이 시간에는 황금대 전투의 주인공이었던 신립에 대한 이야기를 주제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던 이야기가 이탕계의 난 중에서도 경환진 전역에 대한 이야기였죠. 이탕계의 여진족의 군세가 아주 무서운 기세로 경환진 일대를 세도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정확히 말해서 이탕계 자체는 지금 현재 관망을 하고 있는 입장이었고 우울지라는 여진 주장이 중심이 돼서 경환진을 집중 공략하고 있었죠. 이때 경환부사였던 김수가 성 밖으로 출전을 해서 아산보를 한번 구원하러 갔다가 패퇴를 한 다음에 성 안으로 쫓겨 들어왔죠. 그리고 성문이 돌파돼서 여진족에 의해서 경환성이 대거 약탈을 당하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김수와 경환진을 방어했던 함경도 방위 병력들은 물러나지 않고 창고를 결사적으로 사수를 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진족이 경환성 안으로 들어가서 시가지를 약탈하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결국 끝내 경환성 자체는 함락시키지 못하고 일단 밖으로 퇴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전투가 끝난 건 아니에요. 경환성 자체를 여진족이 3중으로 둘러서서 포위망을 구축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한번 성문이 뚫린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번 공격이 또 이뤄지게 되면은 경환성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환성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는 바로 이 찰나에 구원투수가 한 명 등장한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당시에는 온성부사였던 신립이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신립이 어떤 활약을 벌였는지 한번 사례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호가 다시 경환부를 포위하였다. 온성부사 신립이 경병을 거느리고 앞장서서 구원하여 성에 들어가니 적이 세겹으로 포위하였다. 신립의 군사가 결사적으로 싸웠는데 적장 중에 백마를 탄 자가 의기양양하게 보루로 오르는 것을 신립이 한 개의 화살로 쏘아 죽이니 적이 마침내 물러갔다. 자, 지금 이상의 사례 내용을 보시면 이렇죠. 당시 여진족이 경환성 안에 한번 돌입했다가 일단 창고를 점령하지 못하고 다시 빠져나온 상태예요. 그리고 경환성을 3중으로 포위하고 있는 상황에서 온성부사 신립이 경병, 여기서 이제 경병이라고 하는 것은 추정컨대 경기병을 말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빠르게 구원을 하기 위해서 속도가 빠른 속도의 병력을 거느리고서 급하게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립이 경병을 거느리고 앞장서서 구원하여 성에 들어가니 자 이제 포위를 하고 있는 여진족하고 붙은 거예요. 신립의 군사가 결사적으로 싸우는데 여기서 이제 적장 중에 한 명이 의기양양하게 보루로 올라갔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당시 여진족이 성을 공격하면서 아마 모르긴 해도 나름 좀 이제 체계적으로 공성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무슨 밧줄 하나 딱 걸고서 성벽 타고 올라오고 그랬던 게 아니라 나름 뭐 이제 목집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루도 설치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적의 지휘관이 이 보루 위로 올라가가지고 지금 성 밖에 구원군이 왔다고 하니까 얼마나 왔나 한번 그 꼬락선이나 보자 하고서 올라가서 딱 쳐다봤는데 그거를 어떻게 했다. 신립에 달려가가지고 활을 쏴서 바로 원샷 원킬로 잡았다는 얘기예요. 정말 이게 판타지 소설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신립의 무용이 정말 대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기마술과 궁술이 상당한 수준급이라는 거죠. 물론 신립 혼자서 싸웠던 건 아니고 신립이 데려왔던 부대가 포위망을 돌파하기 위해서 같이 싸우는 중이었어요. 그 교전 중에 신립이 적장을 발견하고 한 방에 잡으면서 바로 적의 포위망이 풀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적장은 우울지를 말하는 건 아니고 아마 우울지 휘하에 있었던 나름의 야전 지휘관이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음번 사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보면요. 적이 또 안원보에 침입하였는데 병력이 매우 강성하여 지키는 장수들이 모두 굳게 지킬 뜻이 없었다. 신립이 바야흐로 아산을 구하러 갔다가 안원을 경유하게 되었는데 성을 넘어 도망하는 자를 발견하고 즉시 목을 베어 깃대에 매달아 군사의 마음을 진정시키니 적이 그 사실을 알고는 감히 침범하지 못한 채 물러갔다. 신립이 정말 바빠요. 지금 경환성 포위망을 뚫었죠.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아직 처음에 공격했던 아산보의 포위가 풀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립이 바로 병력을 동원해가지고 아산보까지 가가지고 아산보를 구원을 했죠. 구원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또 안원보가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원보를 돕기 위해서 다시 또 그 안원보로 들어가서 수비를 하는데
이때 당시에 신립이 어떤 행동을 했냐. 여기서 사실 신립의 성격을 좀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안원보를 지키고 있던 병사 중 한 명이 겁을 집어먹고, 왜냐하면 적군 숫자가 굉장히 많으니까 겁을 집어먹고 도망치려는 탈영병이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아마 한 명은 아니었을 것이고 꽤 여러 명이었을 거예요. 그 탈영병을 발견하자마자 즉시 어떻게 한 겁니까? 신립이 그 중에서 한 명을 붙잡아서 목을 쳐가지고 장대에 매달아 버린 거예요. 그러자 이제 병사들이 이거 도망갔다 오면 죽겠구나 하고서 결사항전의 자세를 갖게 되고, 안원보의 병사들이 결사항전의 자세를 갖게 되자 여진족이 결국 침략하지 않고 물러났다라는 일하죠.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이냐? 물론 이제 전투 중에 탈영병은요, 그거는 군율에 따라서 참수를 하는 게 맞기는 해요. 사실은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은 조선의 장군들이 좀 많이 쓰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순신도 이런 성향을 갖고 있고 권율도 이런 성향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달리 이걸 좀 많이 쓰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실은 신립이었다는 거예요. 즉 다른 사람들은 이런 걸 안 쓰고 신립만 이런 걸 썼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이거는 똑같이 썼던 조선의 기본적인 장군들의 패턴인데, 그런데 신립은 유달리 이 방식을 많이 즐겨 썼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립의 부하들이 신립을 바라보는 감정은 두 가지입니다. 전투력에 있어서는 믿을만 하다는 그런 감정이 있다는 거죠. 자, 근데 두 번째로 또 이제 어떤 감정이 있냐면은, 전투력에 있어서는 믿을만 하지만 워낙에 군율을 세게 적용을 하기 때문에 저 사람 밑에 있으면 굉장히 힘들다. 좀 약간 그런 느낌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신립의 성향. 일단 굉장히 용맹무쌍했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군율을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을 하는데, 이게 좋게 말하면 엄격하게 적용을 하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은 융통성 없게, 그리고 심하게는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과 감정에 따라서 마구잡이로 적용하는 그런 성격이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이 문제 때문에 나중에 탄핵도 당하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신립의 특징 두 가지. 하나는 엄청나게 용맹무쌍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용맹무쌍한 것까지는 좋은데 부하들을 대할 때 뭔가 좀 사려심이 없는 그런 성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신립의 활약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연이어 또 어떤 활약을 하는지 다음번 사례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번 사례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립이 정신없어요.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죠. 경원성 구하고 아산보 구하고 안원보 구하고.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또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훈용진으로 가게 되는데, 이 훈용진도 역시 굉장히 위기에 빠져 있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훈용진으로 가서 어떤 활약을 하냐 한번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호가 훈용진을 포위하고 충교를 만들어 사면으로 성을 공격하니, 여기서 충교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은 성문을 부시는 그런 공성기구를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진족이 이번에 공격해 올 때 단순히 그냥 말 타고 와서 활 쏘고 사다리 걸고 넘어가고 요 정도로 한 게 아니라 나름 제대로 된 공성 장비를 갖추고서 왔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서 말하는 수준은 여진족 수준에서 그렇다는 거죠. 조선군이 봤을 때는 좀 조잡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진족 수준 내에서는 상당히 이제 준비를 하고서 왔던 싸움이 바로 이탕계난의 전투들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성을 공격하니 첨사 신상절이 밤낮으로 항거하며 싸웠으나, 이 신상절도 상당히 용맹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나 화살이 떨어지고 힘이 다하여 성이 장차 함락될 지경이었다. 그때 짜잔하고 구원투수가 나타나죠. 원성부사 신림이 유언첨사 이박과 황자파에서 사익길로 달려와 포위를 뚫고 들어가, 여기서 정말 대단한 대목이 나옵니다. 한 개의 화살로 적의 추장을 쏘아 죽였다. 아니 무슨 뭐 조자룡 같아, 그죠? 적군 포위망을 막 뚫고 들어가면서 화살 한 번 딱 쏴서 원샷 원킬로 적장을 또 한 명 쏴주겠다는 거예요. 이에 신립의 얼굴을 알아보는 호인들이 서로 놀라며 말하기를 온성의 영공이다 하면서 활을 휘두르며 물러갔다. 상절도 문을 열고 나와 공격하면서 신립과 함께 합사하여 기세를 타고 적을 추격해서 70급을 베고 곧바로 그들의 불화까지 쳐들어가 소굴에 불을 지르고 돌아왔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조선군의 기본적인 작전이 그거였다고 그랬죠. 괴로받으면 말로 준다. 절대 방어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일단 방어에서 성공하면은 바로 역으로 추격을 하고 적의 소굴까지 쳐들어가서 적의 불화까지 쳐들어가서 바로 쓸어버리고 오는 것이 조선의 기본적인 작전 패턴이었습니다. 여기서 바로 그런 작전 패턴이 다시 한번 또 나타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신립의 용맹성이 강한 대목을 읽어보니까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신립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장군인지. 왜냐면은 지금 현재 전투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설마 경원성, 안원부, 아산부에서 일어나는 일이 벌써 훈용지까지 전달되지는 않았을 것 같고 아마 모르긴 해도 그 전부터 특히 온성 주변에 있었던 여진족들은 대략 신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쪽 사료 내용을 읽어보니까 과연 그 내용이 나와 있죠. 뭐라고 돼 있냐? 이때 경원, 종성, 회령. 여기서 경원, 종성, 회령 세 군데는 다 그거죠. 경원의 우울지, 그 다음에 종성의 율보리, 그 다음에 회령의 이탄계, 이 세 명을 말하는 건데 이 세 명 진에 번호가 모두 배반하였으나 원성의 번호만은 배반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신립의 무용에 승복했기 때문이다. 신립은 평소에 철기 500여 명을 훈련시켜 사냥하며 전술을 익히게 하였고 연안에서 치도라는 연습을 시켰는데 그 빠르기가 귀신 같았다. 이 광경을 오랑캐들이 모두 모여서 구경하였던 것이다. 그러니까 평상시부터 온성에 있었던 신립은 군사훈련을 굉장히 철저하게 시키는 장군이었어요. 그러니까 신립의 기본적인 스타일이 좋게 말하면 군기가 엄청하고 좀 이제 적나라하게 말하자면은 굉장히 이제 빡센 사람이죠. 그래서 평소부터 정예 기병 500명을 양성해가지고 아주 철저하게 훈련을 시켰고 신립의 무용 자체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용맹성과 무용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여진족들이 안 거예요. 아 신립 떴다 도망가자. 자 그러면서 신립의 그 명성은 원래 그 전에도 주변 부족에 의해서 많이 퍼져 있었지만 특히 이탄계의 난을 계기로 굉장히 그 명성이 크게 올라가게 됩니다. 즉 대스타로 활약을 했다는 거죠. 특히 신립이 잘하는 게 뭐였냐면은 기병 돌격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사료에서도 나온 것처럼 그 기병 돌격의 속도가 마치 귀신처럼 빨랐다고 하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제가 일본 쪽 설명하면서 그 얘기했었죠. 일본에는 말의 크기, 체급이 굉장히 작았기 때문에 기병의 돌파력이 작았다. 근데 조선의 경우에는 어땠냐라고 하면요. 조선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과마도 썼지만 아무래도 대륙과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중국을 통해서 서역에 체격이 좋은 대마들을 많이 수입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대마 같은 경우는 돌파력이 굉장히 강하고 우리나라 과마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냐면은 장기 지속 능력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때 말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썼던 것 같은데 신립이 썼던 기병은 추정컨대 대마를 타고서 순간적인 돌파력을 구사하는 그런 병력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만 이때 당시 조선군이 근접전을 굉장히 기피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당시 신립의 군대도 원래는 기창 40에 기사 60으로 비율이 맞춰져 있어야 되지만 이때 당시에 신립의 군대도 대개 기사병으로 이렇게 구성이 됐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치돌이라고 하는 게 약간 좀 특이한 방식일 수밖에 없어요. 즉 서양의 기사들처럼 창 들고서 어택 하고서 달려드는 게 아니라 중장 기병이 활을 들고서 순간적으로 돌파를 하면서 화살을 쏴서 적군을 제압하는 방식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였냐면은 일단 여진족 자체가 무장 상태가 아주 썩 좋진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서 여진족을 향해서 화살을 쏘면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방어력이 약했던 여진 기병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방어구가 좀 약했던 여진 기병들은 화살을 맞는 것만으로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 반대로 여진족이 쏘는 화살은 조선 기병이 입고 있는 중장 갑옷에 막힐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군은 안전하게 보호를 하면서 적군을 약간 원거리에서 타격해가면서 접근을 하는 그런 방식이 바로 신립의 기병대의 특기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뭐 이런 방식 자체가 조선의 오이진법에서 추구했던 기병 초토화 전술의 일환이기도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경원진 부근으로 쳐들어왔던 여진족을 조선 군대가 막아낸 데 성공을 했어요. 근데 제가 다시 강조드리지만 조선군의 기본적인 작전 교리는 방어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했죠. 방어를 했으면 그 다음번에 뭐 한다? 바로 역습을 가해서 적군의 본진을 초토화시키는 방법을 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런 역습이 일어나는가? 다음번 사례를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진족이 지금 현재 경원성과 그 일대를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이때 당시 함경 국병사였던 이재신이 선조한테 장계를 올려요. 뭐라고 장계를 올리냐? 아마 장계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알 수는 없겠지만 대략 이런 취지의 내용을 올립니다. 지금 경원성 주변의 여진족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경원성과 그 일대를 공격을 해오고 있고, 그리고 경원성이 어떻게 됐다? 함락이 됐다. 이런 취지의 내용으로 장기를 올렸다는 거예요. 물론 경원성이 완전히 함락된 건 아니었어요. 성문이 돌파돼서 성 안이 약탈까지 당했지만 어쨌든 경원성 수비대가 창고를 철저하게 방어를 하면서 여진족이 일단 물러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포위망을 원성무사했던 신임이 뚫어주게 되면서 경원성은 극적으로 살아났다는 거죠. 하지만 일단 성문이 뚫렸다라는 취지의 그런 내용의 보고서를 올렸는데 이때 당시 조정에서 받았던 충격은 대단했죠. 왜냐하면 경원진이라고 하면은 6진 중 하나이고 굉장히 규모가 있는 방어시설이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여기가 한 번도 뚫린 적이 없었는데 여기가 뚫려버리니까 선조와 조선 중신들이 입었던 충격은 굉장히 대단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조정에서는 반드시 여기를 사수를 해라 하면서 지원병을 급하게 되는데 당시 지원군을 어떻게 보냈냐라고 했을 때 이게 선조실록과 선조수정실록이 서로 좀 말하는 바가 달라가지고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선조실록에서는 조방장을 비롯해가지고 용사 80명을 선발해서 보냈다라고 기록이 돼 있고 선조수정실록에서는 8,000명의 병력을 파견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격차가 너무 크죠, 그죠? 무슨 5,000명 대 8,000명 정도면 그냥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기록이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80명과 8,000명은 차이가 너무 커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얘기는 안 나와 있지만 나름 합리적인 추측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선조실록에서 말하는 조방장과 80명의 용사는 이게 실제 지원금 병력이라기보다는 아마도 지휘부로 먼저 보낸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일단 지휘부가 먼저 가서 어떻게 해라. 좀 먼저 현장 정리를 하고 있어라. 그리고 나중에 추가로 병력을 모아서 보내줄게. 아마 이런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가능했던 게 뭐냐면은 당시 여진족이 쳐들어왔을 때 경원성이 거의 함락될 위기에 처해있던 건 맞지만 여진족이 무슨 함경도를 다 점령하고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먼저 지휘부가 가서 자리를 잡고 있어라.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병력을 모아서 보내주겠다. 또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가 있었냐 이런 것도 있죠. 이미 조선의 군역체제가 이때쯤 되면은 많이 이제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번상제도라 가지고 전시가 되면은 소집을 해야 되는 그런 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지휘부를 보내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모집한 병력을 뒤따라 보내는 그런 방식을 썼던 걸로 추정을 합니다. 이 방식을 어디서도 쓰냐면은 임진왜란 때도 써요. 그때 당시에도 일단 이의를 먼저 보내죠. 선발된 용사 몇 명 뽑아가지고 같이 보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신립이 본대를 이끌고서 뒤따라가는 패턴으로 나오게 됐다는 거죠. 그러나 그때하고 이때하고 차이는 뭐냐면은 이탄계의 나는 그래도 최전방에 있던 진관이 어느 정도 방어를 하고 있었어요. 신립의 맹활약 덕에. 그래서 그 뒤에 있었던 함경 부평사 그리고 새로 파견된 조방장이 재선방역 체제에 따라서 후방 군대를 모집을 해가지고 반격을 나가는 게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임진왜란 당시에는 이게 안 됐던 거죠. 전방에 있던 진관들이 거의 하루 만에 다 무너지게 되면서 펑펑 뚫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의 지휘부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신립의 군대가 뒤늦게 도착을 하면서 황금대에서 결전이 벌어지는 그런 수순으로 가게 됐다는 겁니다. 자, 아무튼 조정에서는 이렇게 8,000명의 병력을 추가 모집해서 보내주게 되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때 당시에 조선의 전시 국방부 장관이 누구였냐면은 바로 율곡이이였어요. 즉 율곡이이가 병조판세에 있으면서 병력을 모아가지고 파견을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중앙군이 함경도 지역으로 파병을 가게 되는데 이때 선조가 아주 무서운 명령을 내립니다. 뭐라고 명령을 내리냐? 경원부서 김숙 이 자식이 말이야 감히 육진을 지키는 장수가 돼가지고 경원성을 저한테 내줘?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어떻게 해라? 목을 쳐라. 당시 경원부사였던 김수의 목을 치라는 명령을 드려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하여튼 조선이 그 군율이 원래 되게 세게 적용되는 나라예요. 사실은 경원성이 완전히 함락된 것도 아니고 엄밀하게 말하면은 이게 완전히 패배했다라고 볼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때 당시 선조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군율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어떻게 해라. 성을 함락시킨 죄로 김수의 목을 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실제로 이때 김수가 포위가 풀려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공격조에 가담을 해가지고 전공을 세워요. 그래서 신하들 중에서는 일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김수가 죄도 있지만 나중에 다시 전투에 참가를 해가지고 전공을 세워서 공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좀 김수를 봐줍시다라는 그런 건의도 나오는데
선조가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하죠. 됐고 무조건 어떻게 해라. 목을 쳐라. 그렇게 해서 결국 김수는 참영에 당하게 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중앙군이 파병되고 함경 북병사 이재신도 나름 이제 군병을 모아가지고 제승방역 체제가 가동이 됐는데, 당시 이제 조선의 반격전을 이제 기록한 사료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병사 이재신이 여러 장수들을 나누어 보내 배반한 오랜길을 토벌했다. 원성부사 신립, 부령부사 장희연, 첨사 신상절과 군관 김호추, 이종인, 김준민 등이 세 길로 나누어 강을 건너서 금득탄, 안두리, 자중도, 마전호, 상감, 우울기, 거여읍, 포다통, 개통 등 여러 부족의 소굴을 습격하여 쌓아둔 식량과 무기를 불지르고 300여 급을 벤 뒤 군사를 온전히 하여 돌아왔다. 이때 당시 조선군의 토벌작전이 굉장히 무시무시했다고 했죠. 여기는 굉장히 간략하게 나와 있는 사료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 보여드린 사료의 내용을 압축해서 보셨다고 보면 돼요. 당시 북병사 이재신이 여러 장수들을 나눠가지고 세 갈래의 길로 공격전을 이제 펼치게 됩니다. 이때 당시도 역시 원성부사 신립이 맹활약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여진족은 기본적으로 조선군이 온다라고 하면은 맞서 싸울 엄두를 못 내요. 일단 도망가는 거예요. 몸만 빠져서 도망가는 겁니다. 수많은 여진 부락에 있는 그런 이제 여진족들이 일단 몸만 빠져가지고 도망을 친 거예요. 도망을 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처 못 가져간 물건들이 있죠. 식량과 무기들을 죄다 불태워버리고 마을을 초토화시켜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300여 급을 뺐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미처 못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 싹 다 죽인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조금 잔혹한 얘기지만 여기서 미처 못 도망갔다는 사람들은 여진족 전투병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즉 여진족의 부족민들도 여기서 뭐 걸리면 얄짤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조선군은 포로를 별로 안 좋아해. 그냥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그냥 다 싹 다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목을 벤 건 300여 급이지만 모르긴 해도 이거보다 더 죽였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온전히 하여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죠. 군사를 온전히 하여 돌아왔다. 이 얘기 자체가 뭐냐면은 굉장히 일방적인 방식으로 조선군이 여진족의 군대를 초토화시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의 사료를 토대로 경원진 전역의 마무리가 어떻게 끝난지를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지금 여진족이 경원진으로 쳐들어왔다가 한때 이제 초전의 위기에 몰렸죠. 그러나 다시 조선군이 재반격을 가하게 되면서 경원진 전역은 결과적으로 조선군의 반격전으로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되었다는 거죠. 자, 먼저 우울지의 세력이 처음에 아산버로 공략했다가 경원부사 김수가 이걸 막으러 왔죠. 그러다 패퇴를 해서 경원성으로 쫓겨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울지가 이 여세를 몰아서 아산버로 여전히 포위한 상태에서 경원성을 공략하게 됩니다. 이때 경원성이 대위기에 빠졌는데 그거를 누가 구해줬다? 바로 원성부사였던 신립이 구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함도에는 신립의 부대만 따로 초록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얼마나 복잡하게 움직이는지 한번 볼게요. 원성에서 경원을 구하러 왔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아산보로 구원하러 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산보로 구원한 다음에 안원보로 가게 되는데 그 사이에 건원보가 있죠. 이 건원보도 역시 공격을 받았었는데 건원보는 누가 구원을 했냐면은 부령부사였던 장희연이 와서 또 구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재승방의학 취재할 때 그 설명을 드렸죠. 부령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후방 서포트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부령이 하는 역할이다. 그래서 건원보 같은 경우는 부령부사 장희연이 구원을 하게 되고 신립이 안원보로 구원한 다음에 다시 또 훈용진이 위험하다는 소식을 듣고 훈용진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훈용진으로 가서 훈용진의 신상적과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여기 포위망을 또 뚫게 되죠. 그럼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어디로 갔다? 여진족 부락으로 쳐들어가서 여진족을 완전히 초토화를 시켰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신림이 정신없이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맹활약을 하게 되는데 그전에도 여진족들 사이에서 신림은 꽤 명성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 이탕계의 난과 경원진 전역을 통해서 신림은 일약 대스타로 떠오르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신림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신림은 굉장히 용맹무성하고 무용이 출중한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신림이 얼마나 용맹무성한지는 이미 충분히 설명드렸고 신림의 무용 또한 대단했다고 했죠. 기마술, 궁술뿐만 아니라 검술까지 대단했어요. 그래서 여진족으로부터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신림의 무예 솜씨는 명제국에도 소문이 자자할 정도로 그 정도로 당대 최고의 무용을 자랑했던 인물이 신림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신림이 잘하는 게 뭐냐면은 단순히 용맹무성한 정도가 아니라
기병 돌격 타이밍을 상당히 잘 잡는 그런 장군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용진 전투도 그렇고 경원성 포위망을 풀 때도 그렇고 단순히 뭐 적장을 하면 쏴주겠으니까 물러갔다 이런 식으로 실록에서는 표현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뭐냐면은 어느 지점을 집중 공격해야 되는지를 파악하고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돌파를 하면서 적의 핵심을 분쇄하는 데 굉장히 능숙했던 장군이 신립이었다는 겁니다. 이거하고 되게 유사한 인물이 있는데 신립하고 정말 유사한 인물이 나중에 훗날 탄생을 해요. 누구냐면 나폴레옹 부하 장군 중에서 조아생 미라라는 장군하고 미셸 네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이 조아생 미라가 잘하는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은 뭐 전략 전술 이런 거 없어요. 잘하는 거 딱 하나예요. 기병 딱 들고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병 딱 들이고서 어택 하면서 타이밍 잡고 공격하는 그 기병 공격의 대가가 바로 조아생 미라였습니다. 그 다음에 미셸 네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 사람도 이제 기병 돌격 굉장히 잘했던 사람이기도 한데 미셸 네의 특징은 또 뭐냐면은 대규모 병력 지휘를 잘 못해요. 뭐는 잘하냐면은 소규모 병력 지휘를 상당히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성향을 좀 이제 같이 받은 게 신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조아생 미라처럼 신림은 조아생 미라처럼 기병 공격의 대가이기도 했고 미셸 네처럼 대규모 병력을 지휘하는 데는 좀 서투르지만 뭐를 되게 잘하냐면은 소규모 병력을 지휘하는 데 있어서 특화된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미뤄 짐작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신림이라는 인물은요 쉽게 말하면은 제너럴리스트는 아니에요. 모든 걸 다 조금씩 두루두루 할 줄 아는 그런 제너럴리스트라기보다는 특정 하나, 즉 기병돌격이라는 특정 한 분야에 있어서 도가 텄던 스페셜리스트였다는 거죠. 그것도 대규모 병력이 특화된 사람이 아니라 소규모 병력이 특화되었던 그런 소수 스페셜리스트의 특징을 갖고 있었던 게 신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신림이 여기서 큰 공을 세우게 되면서 선조의 눈에 들게 되죠. 그래서 선조가 정말 입이 마르게 칭찬을 하게 되는데 약간 좀 억울한 게 그거죠. 부영무사였던 장희연이라든가 훈용진에 첨사했던 신상제 같은 경우도 잘 싸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신림한테 묻혀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서 신림이 선조한테 아주 엄청나게 총애를 받게 되는데 어느 정도였냐. 무려 선조의 후궁이었던 인빈 김씨의 아들, 유명한 사람이죠. 본인이 큰일을 한 건 아닌데 조선 분당사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유명한 사람이죠. 바로 신성군의 장인이 됩니다. 즉 신림의 딸과 신성군이 결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실상 선조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신림이 사돈이 되는 셈이죠. 그러면 나름 이제 신림이 로얄 패밀리로 들어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신림이라는 인물이 나름의 노블리스 오블리주로 갇힌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사실 이때 엄밀히 말하면 신림은 원성을 지키는 사람이었지 경원진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되게 정신없이 바쁘게 경원진을 돌아다니면서 구원투수의 역할을 했다는 거죠. 즉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자기 한 몸 돌보지 않고 앞장서가지고 싸우는 그런 스타일의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탕금대 전투도 생각해보면요. 탕금대에 신림이 갔던 게 선조가 가라고 해서 간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가겠다고 자청해서 갔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때 당시 전황이 별로 썩 좋지는 않았어요. 상당수 장군들이 탕금대로 가는 것, 즉 이때 당시 일본군을 막으러 가는 것에 지원을 좀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죠. 그런데 당시 이미 올라갈 때까지 올라갔고 최고의 명성을 누리고 있었고 심지어 로얄 패밀리에 있었던 신림이 구태여 설선수범해서 나가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통해서 신림이 분명히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성향을 지니고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신림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으니 그게 뭐였냐면은 굉장히 남북한 성격이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신림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원망을 또 많이 들어요. 일단 인명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 그리고 군율 중에서도 특히 참수형을 너무 남발한다는 거. 좀 약간의 일종의 기운파의 성향도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또 다혈질인 멤버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난폭한 성격과 지위가 올라감으로써 계속해서 이제 오만방자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는 것이 신림의 가장 치명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신림은 뛰어난 용맹성, 그리고 엄청난 무공 수준, 그리고 타이밍 잘 잡는 기병 돌격 능력, 이런 능력을 갖추고 있었고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정신까지 갖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건 장점인데 단점은 뭐냐면은 일단 기병 말고는 나머지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기병에만 특화되어 있었던 스페셜리스트였다는 거, 제너럴리스트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소수 병력을 가지고서 기동 타격전 한 데 등했지만 대규모 병력을 운영해본 경험은 상당히 미약했다는 거. 그리고
굉장히 난폭한 성격과 오만한 성격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점과 단점을 갖추고 있는 신님이 임진을 한 당시에 초창기에 사실상 야전사령관으로 임명이 되죠. 과연 신입이 이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인지 그 이야기는 나중에 훗날 임진왜란 파트에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탕계난과 경원진 전역을 살펴봤는데요. 뭔가 좀 이상하죠. 아니, 이탕계난인데 막상 이탕계난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이탕계난 이때 이미 조선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한 상태예요. 확실하게 반역을 한 상태인데 아직은 관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즉 우울지의 세력을 지원하면서 자기는 본격적으로 움직이진 않고 있었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숨죽이면서 관망하고 있던 이탕계가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이탕계의 난 시즌2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에 어디에서 전투가 발생을 하게 되냐면은 바로 종성진에서 전투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자, 아직 이탕계의 난이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탕계의 난 2차전이죠. 이탕계의 난과 종성진 전역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다뤄볼까 합니다.